네, 반갑습니다. 도커트였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저녁 7시 반이고요.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지금 어쩌다 보니까 금요일 날 코스피 같은 경우는 9,000 포인트를 잠시 하회했다가 복귀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9,000 포인트 위에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약간 그 안정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장중 변동성이 뭐 워낙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하회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날들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월요일 날은 조금 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주말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고, 또 금요일 장중 변동을 일으키겠다 가장 큰 게 이제 스위스로 가는 문제. 그 스위스에서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 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 변동성이 좀 컸었어요. 지금 뭐 삼성전자 등 이런 애들 마이너스도 갔었고 막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이렇게 복귀를 했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이게 마무리됐어요. 지금 스위스로 다 도착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도장을 꽝 찍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월요일 장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각각 7% 5% 정도 이렇게 플러스로 지금 뭐 코인 쪽에서 이렇게 주말에 약간 뭐 비슷한 장 같은 게 열리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전자라든가 닉스 이런 주식이 이제 거래가 된 건 아닌데,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져요. 약간 야간 선물하고 좀 비슷한 느낌으로. 그래서 월요일 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월요일 장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장중에 뭐 특별한 게 없다고 하면은 9,000 포인트에서 쭉 머물게 될 것 같고요. 대략 한 2% 정도 큰 문제 없으면 플러스로 끊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좋은 것 같고요. 6월 폭등장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6월달 같은 경우는 8,800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중간에 문제가 좀 있었죠. HBM, 엔비디아가 이제 신제품을 이제 출시하는데 메모리를 반만 쓴 채로 출시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메모리를 안 쓰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엔 약간 해프닝이 됐죠. 일단은 GPU를 많이 팔기 위해서 메모리를 조금 줄인 상태의 제품들을 많이 그러니까 GPU를 많이 팔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품귀 현상이 있고, 그리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정량만큼 넣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메모를 좀 줄인 상태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품의 퀄리티를 낮춘 상태에서 GPU를 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GPU를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제스낭에 약간 머리를 짠 걸 좀 굴린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메모리 이제 안 쓰려나 보다, 메모리를 확 줄인 상태의 제품을 넣으려나 보다,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었고, 약간 뭔가 악재가 터지게 되면은 굉장히 민감한 거야. 뭐 여러분들이 그 3월달 이란 전쟁 때도 느끼셨을 텐데, 앞으로 그런 일은 계속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오면서 뭐 예를 들어 사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10배 먹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늘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늦게나마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폼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시장의 변동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상당히 민감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 또 레버리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수급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이 앞으로 지속이 될 것 같고, 또 지금 9,000포인트 자체가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게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고, 저도 지금은 공격적으로 막 주식을 막 사야 된다라는 측면보다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 쪽으로 보고 있고, 또 물론 매수를 해도 벌 수는 있어요. 벌 수 있는데, 그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상증 생활을 해도 3,000포인트, 4,000포인트, 5,000포인트보다는 적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투자해야 되는 거고, 물론 그래도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10월 달까지는 약간 시장에 부침 있어도 홀딩을 하고, 그 뒤부터는 이제 디램 가격이라든가 HBM 그뭐 여러 가지 상황도 보고, 또 기술 문제가 상당히 크잖아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HBM 수율 문제거든요. 수율이 좀 잘 안 나오는 편이야, 하이닉스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익률도 상당히 작을 것이고, HBM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대신 이제 메모리가 캐파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크기 때문에 이익 자체가 한 100조 정도가 하이닉스가 더 나는데, 일단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이제 턱밑까지 쫓아왔어요, 삼성전자를. 시총 차이로는 지금 뭐 5%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 뭐 장중 잘하면 다음 주에 이 추세대로 간다면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을 역전하는 사상 최후, 저는 제 주식은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모르겠지만 그 뒤로 삼성전자가 시총 1위를 잃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꼬여있다, 수급에 꼬여있는 부분들, 뭐 아니면 기대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근데 저는 전자를 이렇게 나쁘게 보진 않거든요. 약간 기술력이 하이닉스보다 떨어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전에는 메모리 하면, 뭐 디램 같은 거 하면 기술, 그 제품 자체의 기술력은, 뭐 품질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가 더 나았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싹 바뀌어가지고 약간 어리둥절한 상황이 된 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그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어쨌든 뭐 하이닉스가 올라가든 뭐 전자가 올라가든 누구라도 올라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고, 무너지지 않고 좋은 기술력으로 수익을 계속 내서 영업이익을 내서 주가가 올라간 건 굉장히 중요한 걸 생각이 들고요. 또 뭐 하이닉스는 뭐 아시다시피 ADR 상장 이슈인데 한 30조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영향이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지금 약하게 봤어요. 왜냐면 ADR 상장하는데 그 비중이 크진 않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비중이 큰 거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거. 삼성전자도 약간 뭔가 주주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신경 많이 쓰니까 좀 뭔가 액션을 좀 취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도 좀 들고요. 이번 주에 이제 큰 사건 중 하나가 이제 케빈 워시. 뭐 사실 저는 그 케빈 워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했어요. 뭐 이전 독거스를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카치 사나의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진짜 잔다르 같은 사람이 극우의 상징 같은 사람이었는데,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누그러졌거든요. 물론 이제 반중 정책이라든가 또 우경화, 뭐 군사 대국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발톱을 숨기지 않는데, 적어도 이제 액션을 취하거나 말을 하는 것들 보면은 상당히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진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케빈 어치도 이 약간 장외라고 해야 되나? 이제 연준위장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좀 강한 얘기들을 조금씩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되고 나니까 강력한 얘기는 해요. 근데 그게 그 전보다 많이 누그러진 것 같고, 또 그 자리가 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직장과 직업, 뭐 경제,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또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준 의장일 때랑 그냥 연준 위원일 때랑은 상당히 다른 거죠. 또 장외에 있을 때도 다른 거고. 그래서 분명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 쫄지 마라 얘기했고, 뭐 전도표 없앤다 뭐 이런 것들, 뭐 시장의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증가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뭐 이 사람들이 정말 뭘 잘하려고 하는 것이냐. 미국의 그 달러와의 가치를 보존하고, 또 뭐 이중책무라고 하지만 뭐 물가라든가 뭐 실업률 이런 것들도 신경 쓰겠지만, 그건 이번에는 실업률보다는 물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달러의 가치를 이제 보존하는 거, 그런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미국 정부라든가 전체적으로 연준의 그런 재정 상태를 좀 뭐랄까 지금 너무 과중하잖아요. 연준 자산도 상당히 많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늘 보면은 파월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할 만큼 하긴 했지만 더 연장을 못하고 내려온 상태가 됐죠. 내려왔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비둘기파를 자기 입맛에 맞는 비둘기파 케빈 해시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올렸어야 됐는데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매파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 왜 강경파를 올렸을까? 해시이 아니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음모론이긴 한데,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 세계 대통령이긴 하지만 막강한 자리에 있긴 하지만, 이 뒤에 있는 실세 세력들, 그 약간 뭐 음모론이긴 하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 그 돈, 뭐 유대인들이 뭐 금융을 꽉 잡고 있고 미국 정재계를 뭐 다 꽉 잡고 있긴 하지만, 하다못해 빅테크들 뭐 하이퍼스케일러, M7 뭐 엄청나잖아요. 여기 유대인들의 힘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CEO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이쪽에서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워시가 아니라 해시시 아니라 케빈 워시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그 뭐랄까, 자기가 임명해놓고도 똑같이 그 제롬 파월 같은 경우도 자기가 임명해놓고 엄청나게 계속 때리잖아요, 말로. 계속 때렸어요. 1기 때도 때렸고 2기 때도 때렸는데, 이번에 보면은 케빈
케빈 워시한테는 그렇게 세게 못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뭔가 좀 본인이 임명했는데 본인이 임명하지 않은 뭔가 더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뽑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뭐 저만 느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은 근데 연준에 대한 그런 이제 도덕성이 아니라 그 독립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얘기 안 하는 게 하여튼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의 강력한 힘이 그 케빈 워시 주변을 두르고 있는 트럼프도 그 아우라에 그런 뭐랄까 이렇게 터치를 못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결국엔 너무 이제 연준 때문에 연준이 상당히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웠던 게 2022년도인데 뭐 그런 일들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준의 영향력이라는 게 뭐 예전 같지는 않으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이 연준을 상당히 많이 연구하지만 그분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별로 돈 벌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늘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너무 그쪽에는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을 했고 장중 고점 대비로는 25%가 빠졌습니다. 저는 이제 스페이스X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했었고 상장을 하고 나서도 별로 살 마음이 없다. 물론 이제 원탑인 기업이죠. 우주 스페이스 그쪽 산업에서는. 근데 그렇게 비싼 기업은 사기가 힘들고 지금 시총엔 4위인가? 뭐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아마존을 제쳤는데 아마존보다 매출이 스페이스X보다 아마존이 매출이 한 20배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와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아마존보다 더 크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테슬라 주주분들 적어도 한 3, 4년 정도 주식을 보유해 분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 주식이 얼마나 쉽지 않은 주식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마찬가지로 테슬라처럼 이제 스페이스X도 비슷한 그 내러티브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주식의 길을 이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년 안에 뭐 올해 안에 얘기도 있어요. 테슬라와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합병하는 그런 이슈. 약간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약간 왜냐면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의 지분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상당히 뭐 거의 이사회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입김이 세잖아요. 만약에 얘가 나간다고 하면은 난리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두 기업을 장악해버리나 거의 이제 독점 기업이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가 테슬라 인수하는 가격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 주가가 높으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를 계속 누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근데 누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차가 지금 4년 연속으로 안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도 예상으로는 160만 대 정도? 뭐 170만 대는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지금 4년째? 5년째, 4년째가 지금 정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쟁도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 그럴 만한 그런 건덕지도 있었는데,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 신제품이 뭐 주니퍼 나오고 나서 뭐 딱히 뭐가 없어요. 뭐, 사이버 트럭도 약간 좀 진부해진 그런 경향이 있고, 뭐 뭐 트럭 있잖아요, 트럭. 사이버 트럭인가? 아니, 사이버 트럭 말고 엄청나게 큰 트레일러. 뭐 그런 거는 사실은 팔려봤자 몇천 대 수준? 근데 이 기업은 170만 대, 160만 대를 파는 기업이잖아요. 삼성, 현기차가 30만 대죠, 팔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차를 이 트레일러를 만든 이유가 뭘까? 기술력 과실인가? 사실 거기다가 이제 뭔가 집중할 그 회사의 영향을 집중할 게 아니라 뭔가 모델 2라든가 다른 쪽에다 좀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이 테슬라 자체가 볼륨 자체가 너무 작잖아요. 테슬라가 파는 차가 1년에 170만 대, 160만 대 판다고 하면 벤츠라든가 BMW 같은 약간 럭셔리 브랜드잖아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근데 그런 브랜드들에 비해서도 차가 안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차는 그렇게 많이 팔리는 브랜드가 아닌데, 근데 그렇다면 일단은 볼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점유율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그다음에 데이터를 많이 이제 수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뭘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차를 많이 팔아서 전 세계 풀어야 되거든요. 인도 시장에도 더 가열차게 집중하고 트레일러에 집중해서 거기다가도 뭐 몇 조 원대 그 돈을 투입했겠죠. 차량은 이제 개발하는데. 근데 그 돈을 약간 일부 인도 시장을 확장할 때 좀 이렇게 투자를 했거나
뭐 신사업들, 그 신시장들, 예를 들면 중남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런 쪽으로, 아니면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동남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가 조금씩 팔리고 있거든요. 중남미는 거의 볼모지고 인도도 별로 없는데, 왜냐면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 전기차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시장을 얘네들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런 게 먼저 들어와 주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들이 이제 쫙 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동남아는 뭐 초창기 시장이긴 하지만 아마 다 봤자 1년에 팔리는 전기차가 몇십만 대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는 쫙 그 약간 돈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전기차를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데 좀 투자를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제가 볼 때는 투자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7월 달쯤 되면 스페이스X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180불대 걸려 있는데 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월요일 장은 좋으니까. 근데 이게 주가가 너무 비싼 게 문제예요. 사실 저는 이제 테슬라도 이렇게 작년에 레버리지 산 거 외에는 그 뭐 재미를 봤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투자를 뭐 거의 안 할, 늘 비쌌기 때문에 늘 비싼 주식에는 제가 손이 좀 안 가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도 아직까지 뭐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반도체 같은 거, 이번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7월 달에 약간 뭐 7분 능선 뭐 데이트에 들어왔으니까 그건 저희 이제 투자 약간 그 기준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적자 기업이 이제 7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뭐 출렁일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이렇게 복잡한 마음 편하지 않은 이런 주식은 은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쉽지 않은 종목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면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 아무리 내 일론 머스크라든가 충성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버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이게 암 걸린다, 암 걸려. 은퇴 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하반기쯤에 뭐 오픈AI라든가 엔트로픽이 상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둘 다 뭐 언제 확실히 그 상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러프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이번에도 한 뭐 2주 정도 이 상장 이슈 때문에 주가가 조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얘네들도 시장을 조금 수급적으로 꼬이게 만들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그때 상황 가서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어차피 수급이 꼬여도 이거를 그냥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갖고 가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놓고 뭐 나중에 이제 조정이 오게 되면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 미리 현금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전략 같은 경우는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언제가 저점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분할 매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 폭이라는 게 한 시장이 한 10% 20% 빠져줘야 이게 할 건덕지가 있거든요. 먹을 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크겠나, 한 번 더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스페이스 X만큼의 그런 충격을 주기에는 애매모호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그냥 계속 그냥 갖고 가는 게 어떤가, 무시하고 시장에 그냥 잔물결이거든요. 이것도 잔물결을 그거를 다 이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먹겠다, 이건 좀 자기 과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아까 제 친구가 오랜만에 이제 여기 부산에 왔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뭐 다 알아요. 메모리 기업들이 아직까지 주가가 싸다. 계속해서 지금 보면 아마 여름쯤 되면 내년 메모리 팔릴 거 그 다 팔릴 거거든요. 2027년치 생산분도 아마 여름 지나면 다 팔릴 것 같고, 그러면 적어도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10월 달까지는 주가는 뭐 메모리 쪽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때부터는 유의미하게 뭔가가 증설로 인한 그 큐가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들 이제 보는 것 같은데, 또 몰라요. 또 메모리에 대한 그런 수급 요인은 지금 상황에서 2027년 이후를 예측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 같고, 아무튼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적어도 그냥 6개월 정도까지 그 정도 보고, 늘 약간 좀 눈을 이제 부릅뜨고 메모리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게 시장 상태를 좀 봐가고 메모리 가격 계속 체크하면서 그렇게 투자하신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유가는 많이 이제 회복이 됐죠. 근데 76불까지 떨어졌죠. 2불까지도 장중에 빠졌더라고요. 근데 다시 좀 올라와서 6불 됐는데, 일단 이번 도장을 꽝 찍게 되면은 오늘 아마 이제 꽝 찍을 것 같은데,
그럼 한 뭐 2, 3불 정도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70불대가 깨져서 내려가는 거는 좀 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확실하게 그 이란의 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이란이 어떻게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협상의 주요 카드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핵을 포기한 대가로 호르무즈에 대한 통행권을 또 갖고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왜냐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석유가 나긴 하지만 뭔가 좀 더 안정된 뭔가 수입원이 있기를 지금 바라는 상황이고, 그리고 약간 뭔가 약간 위자료를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트럼프가 뭐 3천억 달러의 그 기금을, 지네들은 하도 돈 안 쓰고 안 쓴다는데, 뭐 아랍 국가들하고 한국이라든가 뭐 일본 뭐 유럽 이런 애들한테 청구한다는데, 이게 웬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이 전쟁 자체가 되게 황당한 전쟁이기 때문에 좀 어이가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그렇게 뭐 호르무즈가 그 이란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항행의 자유가 아니라 어떤 그 약간 불량 국가가 그 지역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뭔가 이란한테, 뭐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한번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란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당히 WTI가 이제 불안한 상태에, 76불대에서 70불대가 깨지려면 사실 그런 것들 좀 확실하게 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60일이라는 기간 있잖아요. 지금이 6월 뭐 21일인가, 그러니까 뭐 2달 뒤니까 7월 21일, 뭐 8월 21일, 뭐 8월 말까지, 그러니까 뭔가 답변을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과 이란의 그런 그 협상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4년 5년 동안 계속해서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닌 만큼 60일이 계속해서 연장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트럼프가 화가 나서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중간 선거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뭐 전쟁을 일으키진 않고, 왜냐면 국민의 대부분이 싫어하잖아요. 지금 이 전쟁을 지지했던 사람이 한 뭐 2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가 진영이 한 30%대가 콘크리트 지지층인데, 마가 진영에서도 10%대는 이 전쟁을 이제 지지하지 않았던 거죠. 뭐 아시겠지만 강성 지지층들도 이 전쟁에 대해서 쓸모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이게 지지직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확실한 건 또 뭐가 있냐면, 월드컵 전에 뭔가 끝내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한 시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저는 일단 시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뭐 2월 12일 날 그러니까 올림픽 월드컵이 시작된 게 2월 12일인데, 그때 딱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6월 14일 날 그때 딱 우리가 MOU를 체결하겠다 이렇게 딱 하면서 종전이 아니라 약간 휴전이 다시 60일이 이제 연장이 됐는데, 일단 그러면서 보면은 이 이벤트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트럼프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중간 선거까지는 조금 목리를 덜 부리지 않겠나. 특히 이제 중간 선거가 가까워지면서는 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좀 더 조용해지지 않겠나. 상당히 지금 보면 트럼프가 이란한테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누그러져 있거든요. 우리는 레짐 체인지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전쟁의 시작은 레짐 체인지와 핵무기잖아요. 그렇죠? 고통을 받고 있는 이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너네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너네들은 봉기해라, 이렇게 했는데, 봉기는커녕 더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세가 어떤 나라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스라이팅 한다고 해야 되나, 조정하는 건 쉬운 게 아닌 것 같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제 때도 일본이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뭐 창씨 개명시키고 뭐 여러 가지 뭐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분열 정책, 막 지역별로 막 이간질 시키고, 막 제가 얼핏 듣기로는 경상도와 전라도가 잘 지내다가 확 이렇게 갈라진 게 일제 시대 때인가 뭐 그런 얘기도 얼핏 들었는데,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본에 대항을 했었고, 그래서 이겨냈던 것처럼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이간질 시킨다는 건 상당히 쉬운 게 아니다. 영국도 인도를 400년 넘게 지배했고, 또 어디죠, 네덜란드라든가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인도네시아라든가 이쪽 동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식민지였었지만 결국에는 독립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60불대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내년 IAEA에서 이제 발표가 난 그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내년에는 공급이 조금 과잉이 될 수 있다, 유가가 떨어질 수 있다, 약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60불대에서 딱 멈추게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이 돼야, 미국도 그 정도 선을 바라는 것 같거든요. 미국도 50불, 40불 떨어지고 싶은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셰일가스가 나온 나라잖아요. 얘네들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추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추출 비용이 상당히 높고, 60불대는 돼야지 뭐가 수지 타산이 맞는데, 그걸 깨서 내려가게 되면 얘들 다 도산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원하고 오펙도 원하고, 오펙은 그렇게 딱히 뭐 힘은 지금 없는 상태이지만 전체적으로 산유국들은 60불대에서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호르무즈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자원 에너지에 대한 그런 자립화, 그리고 뭐 통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 그 에너지원, 전기를 창출하는 그 에너지원에 있어서 드디어 신규로 기준을 볼 때는 태양광이 그 원전을 앞서기 시작을 했거든요. 원전 자체는 너무 이제 그 설치하기가 힘들고, 미국도 1970년 이후로는 새 원전을 이제 깐 적이 없거든요. 근데 태양광 제일 비용이 적고 치우기도 편하고 유지하기도 편한, 위험하지도 않고 폐기물도 안 나서 덜 나오고 그런 태양광이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그런 추세가 가고 있다. 태양광, 풍력, 약간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한편 볼 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이런 쪽들이 그 ESS 같은 건 상당히 중요시 하잖아요. 왜냐면 이 전력에 그 창출되는 그 업앤다운이 상당히 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ESS가 하반기에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뭐 국내 여러 주식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좋냐라고 물어보면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왜 안 좋냐면 이쪽 산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점유율 한 70% 이상을 갖고 있는 게 중국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면은 국내 기업들이 아무리 잘해도 뭐 이렇게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 폭발적으로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이 반도체랑 이 배터리 산업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디가 더 매력적인가? 그러면 돈들은 당연히 딱 비교를 해보고 매력적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매년 그 추이를 보면, 점유율 추이를 보면은 국내 기업들, 통틀어서 한국 기업들의 그 ESS 시장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늘 안타깝지만 제조업은 중국이 가져가는 그런 큰 그림. 한국도 결국에는 먼 미래에는 천천 유럽화가 되는 것 같아요. 한 30년, 40년 뒤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제조업에 우위가 있는 제조업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지금도. 근데 점유율로는 대부분 다 중국한테 이제 발렸기 때문에, 반도체도 메모리 쪽이나 지금 우리나라가 앞서 있지, 다른 그 여러 그 분야들을 보게 되면 중국이 이미 앞서 보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오랜만에 이제 미국 주식 얘기가 되면은 저의 구글 구글이 주가가 계속 못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은 뭐 부채를 막 일으키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 뭐 이런 얘기. 근데 버켓도 그 상황에서 버핏이 좀 더 베팅을 한 것들, 이런 것들, 퍼가 20이 넘는 기업에 베팅한 것들은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좋게 보는 거고, 그 미래 가치로 볼 때 어차피 이제 버핏은 상당히 장기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고, 지금 벌써 이제 구글을 계속 사 모아가지고 지금 랭킹 4위입니다. 애플하고 꼭 비자였나? 비자, 그다음 코카콜라, 그리고 네 번째가 구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넥스트 애플로 보는 것 같아요. 애플은 조금 정체가 된 상황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넘치는 현금으로 사고 있는 게 다름 아닌 뒤늦게나마 구글을 지금 사고 있는, 300불대에서 지금 사고 있는, 200불대도 샀나? 같은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그 우위를 보게 되면은 뭐 아시다시피 구글이 적어도 어느 정도 차지, 뭐 1위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구글을 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독보적인 자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때는 어쨌든 그 약간 경제적인 해자 를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을 본 게 아닌가 생각 들고, 한편 볼 때는 거의 뭐 TPU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수직 계열화된 AI 시대에서 수직 계열, 약간 정육각
같은, 제가 이런 말을 되게 잘 쓰는데 아주 팔방미인 같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글에 투자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많이 빠져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구글 신규 투자자 워렌 버핏과 함께 하는 즐거운 구글 투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투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의 시총 1위가 바로 이제 키옥시아가 됐어요. 놀랄 일이고, 뭐 지난 1년 동안에 48배가 올랐나? 그 원래 주주가 이제 베인 앤 캐피탈이었는데, 원래 이 기업 자체가 도시바에서 시작을 해서 쭉 와가지고 다 파산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잔당 메모리 기업들 합쳐가지고 키옥시아라는 기업을 그 약간 정부 주도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합지졸의 그런 만년 적자 기업이었고, 계속 정부에서 자금을 수혈했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제 1년 몇 개월 사이에 주가가 48배나 뛴 그런 상황이 됐고, 실제로 이제 일본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개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 키옥시아 주주가 별로 없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오르고 늘 이제 누적 취급을 받던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투자 안 했는데 작년부터 이미 그런 변화의 조짐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 들고, 또 이 상황에서 키옥시아의 대주주였던 저 베이는 캠피탈이 지금 한 3일 전인가 이 뉴스가 나왔는데 다 털었습니다, 지분을. 약간 물론 베이는 캐피탈이 주식의 뭐 대가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얘네들 생각하는 때는 어느 정도 많이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투자를 매년 하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업황이 엄청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캐펙스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예전에 하는 만큼 매년 하는 것만큼의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그 키옥시 같은 경우는 하도 당한 게 많고, 그리고 기업이 약간 그래도 지금은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부실부실했던 오랜 기억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메모리 사이클을 진짜 사이클로만 보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거 주목한 건 뭐냐면, 고정상에서 얘기했는데 LTA 장기 계약이 몇 년치가 있느냐, 얼마큼 쌓아놨냐 이거거든요. 근데 키옥시아도 그런 게 LTA가 있는데, LTA가 있든 없든 간에 이제 키옥시아 자체에서는 약간 좀, 뭐 일본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공격적으로 투자를 증설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고, 자, 그 중국에 있는 메모리 기업들도 지금 보면 증설을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잘하면 내후년 2028년에 좀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점유율로. 이미 뭐 올해 한 두 자릿수 점유율까지 올라올 것 같고, 내년 되면은 뭐 한켠에서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마이크론의 점유율을 낸드에서는 앞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이거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늘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속한 업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사놓고 스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뉴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판단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확실히 9,000포인트가 사실은 EPS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 반도체 기업을 보게 되면은 이 9,000포인트대가 저렴해 보시긴 하지만, 이제 심리적으로 볼 때는 좀 많이 올라왔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한테 반도체 지금 사도 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7회 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2회 말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저야 뭐 10월달까지는 100% 갖고 가긴 하지만, 이제는 조금 상황은 마련다. 10월달까지 그냥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놓고 그냥 뭐 푸켓 같은 데서 파테 같은 데 누워가지고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였다면, 이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쓰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전 세계에서 그 팔리고 있는 그 로봇들, 그러니까 피지컬 약간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중국 비중이 84.7%입니다. 100대 팔면 거의 85대 정도가 중국산인 거거든요. 근데 이 추세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점유율이. 그러니까 저는 중국 점유율은 적어도 유지가 되거나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중국이 제조를 잘해요.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그래서 이번에 젠슨왕이 온다고 해서
LG전자가 막 날아가고 했는데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을 사는 건 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구나. 예. 로봇팔 같은 것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LG전자가 로봇이냐. 그 감속기 그 모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만든 로봇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걸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그게 상당히 난도가 높은 기술이잖아요. 로봇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뇌에 해당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그런 것들 AI 그런 AI에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도 변변찮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는가? 참 근데 어쨌든 제스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덜 때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주가를 올려놨는데 결과는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빠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뉴스만 보고 따라가니까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니까 지금 뭐 LG전자 고점에 물려가지고 힘들다는 사람들이 뭐 인터넷에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안 되는데 있을 것 같은데 주식을 그렇게 기대감으로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예. 확실하게 EPS가 올라가는 거, 이익이 창출되는 속도가 빠른 것들, 상향된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야지 괜히 이제 젠스랑 온다. 많은 기업들 올라다가 내려앉았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제가 경쟁력 없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로컬 기업들, 글로벌하지 않는 기업들, AI 기술이 전혀 없는 기업들. 얘네들이 다 젠스랑한테 휘둘리고 또 여러 개인 투자자들이 휘둘렸다가 약간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 마주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약간 그런 투자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42분 동안 이야기했거든요. 그 나름 지금 보니까 뒤가 약간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약간 좀 이쁜 여기가 지금 테라스인데 짐이 막 있는 테라스거든요. 근데 뭔가 좀 약간 정리를 하고 오늘 처음으로 한번 테스트 삼아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요. 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핸드크림 손을 좀 잘 트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핸드크림을 이번에 발라봤는데 괜찮은 핸드크림을 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 사진에 나오는 이 핸드크림이거든요. 이게 핸드크림이 저는 약간 그 예전에 그 핸드크림을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약간 끈적끈적한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전에 바르고 자는 그런 스트레스예요. 낮에는 안 하고. 그리고 뭐 제가 촬영 장비 같은 걸 많이 만지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게 되게 싫거든요. 이 끈적끈적한 유분들이 막 카메라에 있는 뭐 약간 그 레터링 같은 거, 뭐 글자 같은 거 이런 것들 막 지우기도 하고 녹이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이게 낮에 안 발랐었는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약간 끈적끈적하지 않고 또 향이 안 나요. 향이 너무 심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물론 이제 좋은 향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아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완전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또 가성비도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진짜 핸드크림보다 더 가성비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사용해봤는데 강추드려서 링크 보시면 이거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변함없이 마누카콜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마누카콜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거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좀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 상당히 제가 강추를 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험해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험이 또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엽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